유고모님의 간청에 나오게 됐다고 아까 이런 자리는 내가 괜히 왔네 그러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저 테이블에 보시면 Select USA 2024 안내가 있습니다. Select 2024는 저희 오래되신 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국 주한미 대사관의 담당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랑 초기부터 같이 해가지고 저희 회원들도 많이 가시고 했는데 매년 있는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메릴랜드인데 거의 워싱턴 DC에서 그냥 다리만 건너는 DC 셈인데 여기서 2월 23일 일요일부터 4일 예정도 있는데 여러분 좀 많이 가시면 제가 매번 가보면서 느끼고 전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또 다른 모임에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해서 같이 갔었는데 미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어떤 제도가 있어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요 해외 투자를 해서 가 있는 기업들도 최고 회원자들이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시면 미국 투자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는 세세하게 거기 와 있는 직원들 비자 문제나 나중에 회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를 한번 일괄해서 들어볼 수 있는 아마 웬만한 로펌 하나 고용해서 그거 얘기 들으시려면 한 10만 불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실 만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23일 일요일이 시작인데 22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 저희 카운터파트인 미한기업인 친선 포럼에서 패널 디너를 하시겠다고 해서 미리 좀 숫자를 알려줍시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안내문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속히 저희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등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미국 가서 저희 미한기업인 친선 포럼하고 같이 하는 행사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부회장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매일경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글을 쓰는데 이렇게 손은덕 대표이사님을 뵙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은덕 대표이사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손은덕 대표이사님은 성함 그대로 그 손으로 글을 쓸 때 지혜와 덕이 가득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계에 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계십니다. 일찍이 1988년도에 한양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바로 매일경제에 입사하셨습니다. 입사한 지 3년 만에 그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2001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에는 국제부장, 2006년에는 경제부장, 2011년에는 산업부장, 그리고 2014년에 언론계의 꽃이라 불리우는 편집국장에 오르십니다. 2016년에 논설실장으로 승진하시고 2017년에는 상무이사, 2018년에는 대표이사 전무, 2020년에는 주필을 맡으셨고 바로 작년에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손 대표이사님께서는 절대 한눈을 팔지 않고 정통 언론인으로서 매일경제를 36년간 꾸준히 지키고 키워오셨습니다. 내년 출신 고참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손 대표이사님이야말로 매일경제 산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 대표이사님은 언론계의 큰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신문협회 부회장도 역임하셨고 2015년에는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 참언론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언론인으로서는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KBCSD 한국지속발전기업협의회의 언론부문상을 받으셨고 올해에도 1월에 자랑스러운 한양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 구석구석 산업탐구, 도시재생이 나아갈 길 등 베스트셀러도 많이 내셨습니다. 오늘 AI와 언론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실 텐데 이 시점에서 가장 시적절한 주제이고 어제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매일경제국민 보고대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소년더 대표입니다. 그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이 사실과 다른 관계는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그 부회장님 정말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진땀이 났습니다. 그냥 그 저는 대학 졸업 연도는 1979년입니다. 1988년이 아니고요. 그래서 1988년에 신문사에 입사를 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워싱턴 특파원을 3년 만에 갔다 온 게 아니고요. 88년에서 2001년이라고 그랬는데 2000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저는 워싱턴 특파원을 갔고요. 그 기자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오늘 한미 이게 저기 친선 기업인이죠. 한미 친선 기업인 협회 기업 한미 기업 친선 포럼인데요. 친선이 먼저인지 기업이 먼저인지 모르겠고 헷갈렸는데 제가 여기 온 거는 좀 약간 속아서 왔습니다. 우리 저 유장희 고모님이 그냥 편안한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회사 얘기를 해도 좋고 아무 얘기나 해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그래도 오는 김에 뭐 자료는 그래도 성의 있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뚜닥뚜닥 그 어제 저희 행사 끝나고 그냥 그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오타도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고치고 그랬는데요. 올라오면서 여기 오명 장관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혹시 저랑 같은 행사에 가는 건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저기 좀 이유를 대고 좀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그 저희 언론계 대선배시고요. 동아일보 사장까지 역임하셨는데 제가 또 장관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했는데 또 와보니까 조동성 박사님도 계시고 이동건 회장님도 계시고 저기 허경옥 대사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태평 저기 장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잘못 온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온 김에 그동안에 제가 그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최근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요새 그 AI도 나오고 그렇게 세상이 디지털로 급격히 변화하는데 좀 고민되는 지점이 많아서 그 지점을 좀 같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AI 시대의 언론이라고 그랬는데 저 제목과 뭐 내용은 뭐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하기 전에 한미 지금 이제 이게 친선 또 이게 기업인들 관련돼 가지고 아까 소개할 때 제가 그러면은 요거 하나는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2007년 경제부장이었을 때입니다. 이게 경제부장이었을 때 그때 한미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07년 3월, 4월 이때의 일인데요. 타결되는 날, 아마 타결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얏트에서 저 한미 협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신문에 제작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 평소 신문 기자로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제 후배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내일 아침 우리의 적군이 매일경제신문을 보고 전율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문 제작은 실패다. 제가 이게 우리 후배들이 저보고 어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율 제작 한번 해보자. 이 전율 저기 우리 홍경 부장도 와 계시고 그런데 전율 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미 FTA가 타결되는 날 저희가 신문에 19페이지를 했습니다. 일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6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전면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오면은 정부에서는 문답풀이라는 게 나옵니다.
문답풀이 집이 당연히 나오죠. 그 한 다음에. 근데 저희는 정부 문답풀이 나오기 전에 문답풀이도 한 10페이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강연을 좀 부실하게 하더라도 이 한미 FTA 그때 당시 저희가 전율 제작한 그걸로 약간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휴대폰입니다. 제 휴대폰 초기 화면에 여기 왼쪽에서 세 번째 AI라고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 AI 폴더를 누르면은 그 네 개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저게 나오는데요. 앱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가 챗 GPT고, 두 번째가 코파일럿이고, 세 번째가 제미나이고, 네 번째가 하이퍼크로버 X입니다. 그래도 그 AI를 좀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휴대폰에 이렇게 쓰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쓰는데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쓰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런 거 할 때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자리에 한미 친선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약 한 5분 동안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하면은 아주 후다닥 나옵니다. 후다닥 나오는데 그 좀 영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엣지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는 되는데 잘 뭐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위협받는 게 이게 보조 수단으로 쓰이면서 저희 기자들도 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사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AI가 계속 진화를 하는데 저희 언론이 처해 있는 그 위기의 한 단면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저 AI로 인해 가지고 계속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아침 신문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인터뷰 기자회견을 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 신문 1면에 나오고 2면에 나왔는데 요새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월요일자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었던 오픈 AI를 만든 샘 올트만이 한국 기자단을 처음으로 별도로 만났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 한국 기자단을 만나는 행사라기보다는 작년에 우리나라 중기부 초청으로 샘 올트만이 왔는데 샘 올트만하고 중기부하고 얘기하다가 오픈 AI하고 같이 매칭하는 기업들을 좀 데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자라는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오픈 AI와 한국의 스타트업이 매칭하는 날이 그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매칭데이를 겸해서 한국 특파원들도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샘 올트만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부족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 보고 샘 올트만하고 일문일답한 거 풀 워딩을 좀 줘봐라. 풀 워딩을 줘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한국 스타트업 대표였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그렇지만 어떤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소위 결제 관련된 거를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무슨 페이먼트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샘 올트만 당신이 보기에 나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워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쫑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자료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우리 특파원한테 저게 뉘앙스가 쫑크를 준 거냐 그랬더니 쫑크를 준 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은 있지만 그런 질문은
절대 조언을 받아서는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안전한 중간지대에 놓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 편하게 그냥 거저 장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당신의 직관을 따르라. 이렇게 그 샘 얼트만 이 젊은 친구가 저렇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사장이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을 보니까 굉장히 그 제가 약간 그 슴짓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 소개한 거고요. 이 샘 올트만이 그 기자회견한 거를 제가 그래도 내가 대충 요약을 해보니까 한 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챗 GPT 4.0에서 저는 4.0을 깔고 있습니다만 이제 5.0이 나옵니다. 4.0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한 거를 기초로 생성을 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추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기네 생각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제 챗 GPT 5.0이 되면은 고급 추론이 기대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했는데 그 챗 GPT 4.0이 인간의 IQ로 치면 한 9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챗 GPT-5는 한 130 정도의 IQ가 된다. 그리고 저 챗 GPT-5가 나오면은 그럼 세상이 가장 저거를 이용해서 그 획기적으로 저기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가장 기대되는 거는 과학적 발견이다. 이제 과학적 발견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약의 발견이라든지 어떠한 백신이 그 갑자기 이제 저 코로나 같은 그런 그 팬데믹이 왔을 때 백신이 개발되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실은 이 생성형 AI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 기술로다가 되는데 그게 채 GPT-5까지 가게 되면은 고급 추론이 가능해져 가지고 급격히 빠른 시간 내에 된다. 이게 진전되는 게 뭐 몇 배, 저기 한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게 이 저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저는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의 그 문병로 교수가 그 이런 걸 갖고 연구하는 걸 보니까 지금 저기 이쪽 담당하는 교수인데 조동성 교수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투자 회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투자도 저 추론이 잘 안 돼가지고 투자 예측을 잘 못하는데 추론이 되면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다른 어떠한 그 실물 자산에 따른 투자가 그 추론 베이스로 AI를 이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컴퓨팅이 핵심이다. 이게 결국 버틀렉이 있을 텐데 그게 컴퓨팅 능력에서 제한될 거다. 그 컴퓨팅이 어떻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어떻게 빨리 그거를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적게 들게 싸게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나머지 그 다른 것들은 굉장히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 컴퓨팅에서 보틀렉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 저희가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 경제 기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그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경제 기자 할 때 우리나라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뭐 저기 전기전자 이것도 뭐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다음에 조선, 철강, 유화 뭐 이런 이 기계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약 산업 정책을 한다면은 제 생각은 그 산업을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가 아닌 산업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건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한 건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팬테스틱 컴퍼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젠슨 황이 얘기할 때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팬타스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비즈니스의 그 저기 그런 감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만드는데 HBM은 이제 GPU의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GPU 옆에다가 이렇게 몇 층 싸가지고 이걸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그게 지금 삼성 저기 젠슨왕 GPU 저기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거를 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거는 아직 안 쓰는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에서 잠깐 밀려가지고
이 삼성전자에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 걸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이익 얻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가진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메모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면은 다르겠지만 메모리가 없어지지 않는 다음에야 메모리에서는 늘 보틀렉이 생기고 아까처럼 컴퓨팅 파워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거기에 레버리지를 갖고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건 안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메일 보내가지고 저 지면을 PDF로 좀 달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아직 없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 창간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 파이낸셜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1888년 1월 10일 날 창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13일에 이 창간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까 이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창간호 바로 제호 밑에 저기 without fear and without favor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자 파이낸셜 타임스도 저게 사설에 써 있습니다. 저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제 자신의 그 철학이죠. 그 어느 누구도 저기 두려움 없이 쓰겠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겠다. 이 철학이고요. 그리고 이 일면에 이 밑에 1단짜리 기사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친구를 5부류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저기 못 봐갖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역사를 다룬 저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나오는데 그 5명의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아니스트 파이낸셜에서 정직한 금융인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나파이드 인베스터 진실한 투자가 그다음에 리스펙터블 브로커 존경받는 중개인 그다음에 제뉴인 디렉터 거기 이제 기업인을 디렉터라고 했는데요. 그 다 저 진실한 저기 기업인이죠. 그다음에 저 레지드밋 스페큘레이터 저는 저거 보고 사실 놀랐는데요. 투기도 합법적인 투기를 그렇게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당시의 창간호의 정신이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이 일면서 저 5번째에 대한 부분이 약간 흐려지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종사하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이 어떤 건가라는 거를 제가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1966년 3월 24일 어제가 창간기념 행사고 창간기념일은 저기 내일 모레인데요. 저희 사시가 신의성실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한 보도가 아까 얘기한 저희는 without fear and without favor 같은 거고요. 그 친구가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부의 균형화 저희가 저거 보면은 약간 네 경제신문이 무슨 좌파 신문 아니냐 진보적 아니냐 그랬는데 저거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창업주님께서 균등화 실현이 아니고 균형화 실현이라고. 그러니까 부를 이게 배분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가 이분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기술 개발하시는 과학기술인 그 다음에 기업 경영하시는 기업인들 이 두 부류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저희가 하고 신문 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매일경제신문 기수 18기고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홍기영 국장님이 19기입니다. 저랑 뭐 한 1년 차이 나는데 지금 이제 59기까지 왔습니다. 1년에 보통 한 기씩 뽑으니까 18기하고 59기니까 한 40년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신문사 입사하고 그거보다는 좀 짧고 1년에 한 2명 뽑았으니까 36년 됐는데 그 늘 이런 거 물어보면은 우리 수습기자 면접 때 아이들이 청산 유수처럼 대답하는데 신문사 들어와 가지고 기사 쓰는 거 보면은 가끔 위장 취업한 것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좀 글을 줍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신문이 이게 굳건하게 저런 게 있어야지 좀 버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1997년에 저희가 하나 그 언론사에서는 우리 오명 장관님한테 계신데 이런 말씀하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획기적인 하나의 역사적인 선을 긋는 것 했습니다. 그때 이제 외환 위기 때입니다. 이 외환 위기 때인데 외환 위기가 저희가 이제 언제냐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쭉 이어져 왔었는데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뽑는다면 아마 1997년 12월 24일 깡드 씨가 힐튼 호텔 와가지고 임창열 부총리랑 기자회견한 허경욱 대사님이 계신데 그게 그때가 맞죠. 예. 그게 저희가 1996년에 그때부터 이제 경제가 그 펀더멘탈은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경제가 굉장히 시그널이 현장에서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 당시에 위기의 징조에서 이렇게 탈출시키고 그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시킬 건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경제수석 하셨던 이석채 수석님하고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야 이거를 국가 컨설팅 한번 하자. 그래서 국가 컨설팅을 하는 거를 기획재정부 계셨습니다만 기획재정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KDI 예산을 꽤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컨설팅 회사의 빅2가 있었는데 하나가 맥키지고 하나가 부즈알렌이었습니다. 이 부즈알렌한테 저희가 맡겼습니다. 우리랑 같이 그 대한민국 경제 크게 봐서 이거 국가 컨설팅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 스티어링 커미티에 그 굉장히 많은 한 6명의 이제 국내에 저명한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부스알란의 컨설팅 팀하고 그 1년 동안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작업해 갖고 내놓은 것이 한국 보고서입니다. 한국 보고서가 나온 게 1997년 10월인데요. 그 10월 그 한국 보고서의 첫 문장은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그래서 왜 끝났냐라는 거를 쭉 설명을 하고 그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기획재정부 그 당시엔 재정경제원이었습니다. 재정경제원인데 재정경제원이 이제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하고 합친 거였었는데 첫 번째 저희 어젠다가 재경원을 해체하라였습니다. 재경원을 돈 받고 꽤 많은 돈을 받고 수행한 컨설팅 보고서의 첫 번째 액션 플랜이 재경원을 해체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후에 그 매일경제신문이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독자가요. 그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윤전기를 삽니다. 윤전기를 사가지고 신문 북수를 찍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디지털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저희 신문사에 늘 하는 얘기가 경제 위기는 경제신문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젠다가 그 두 번째 어젠다는 이거는 액션 플랜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맥킨지 부살렌의 진단이 난리지 갭이 존재한다. 선진국 아니다. 선진국 아닌 게 국가와 국가가 실력 차이가 난다. 정부와 정부가 실력이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과 기업이 실력 차이가 나더라. 세 번째, 국민과 국민이 실력 차이가 나더라. 그 난리지 갭을 좁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난리지 갭을 좁히는 게, 우리가 신문사가 이걸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7년 한국보고서의 교훈이 저희가 지식을 높이는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도 지식의 베이스로 하자. 합리성의 베이스로 하자. 이성의 베이스로 하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을 가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캠페인이 이제 지식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MK를 할 때 그 나중에 이거는 뒤에 만든 말인데 있잖아요. MK를 메이크 날리지라고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제 메이크 날리지라는 거는
잘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 신문 그 오피니언 페이지 신문 소개할 때 MK 하면 Make Knowledge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지식 미디어, 지식 신문이라고 이렇게 그 하면서 그 신문이 그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이 전문성과 어떤 상식과 과학과 지식에 의해 가지고 제작을 하자. 그래서 대중의 약한 요구도 먹더라도 우리가 그걸 밀고 나가자라는 걸로 하는데요. 비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좋아하는 말인데 저희에게는 아니고 보니까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신문을 읽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워딩이 그렇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라. 신문은 그대가 원하는 정보를 넘어 알아야 할 정보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매체다. 그 요새 AI가 나오고 디지털이 되면서 이 소위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자기가 보는 기사만 계속 오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양분화가 되고 양극단으로 이게 뭐 서로 이제 얼터너티브 트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조국은 조국 나름대로의 진실이 있는 거고 저쪽은 이재명도 이재명 나름대로의 진실이 있는 거고 서로의 다른 진실을 갖고 붙잡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얻어서 그럽니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되는데 신문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정보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뉴스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그 어떤 태생적인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원칙 중에 이제 136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면에는 사진 3개와 기사 6개가 들어간다. 그 6개의 기사를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지성이 골라서 뽑는다. 이거를 골고루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해라 하는 것이 이제 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 AI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뉴스를 한다거나 SNS를 한다거나 하는 뉴스를 통하면은 정말 알아야 될 뉴스 같은 거를 모르다 보고 자기가 그냥 자기의 취향에 맞게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뉴스를 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 여러분한테 선물도 했는데 그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그 예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데 그 이분은 홀로코스트를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 쓴 거는 브라디 랜드인가 뭐 피해 젖은 땅인가 뭐 이런 거를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온 티러니라고 폭정인데 그 아주 짧은 책입니다. 뭐 그냥 한 3, 40분이면 읽는 책인데 그 여기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제가 나왔습니다만 20세기의 20가지 교훈이라고 그 20세기 이제 저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걸로 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굉장히 이 폭정이 곳곳에서 되더라. 근데 이 폭정이 왜 되느냐라는 거를 과거의 파시즘, 나치즘에서 찾은 겁니다. 비슷한 인자가 지금에도 있더라. 왜 푸틴, 시진핑 이렇게 됐느냐? 트럼프가 왜 나오느냐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저 책을 이제 쓴 건데 약간 그 데스크립트한 것보다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본인의 그 좀 칼럼 형식의 글인데요. 거기 이제 1번이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예측적 복종입니다. 이게 되니까 알아서 기더라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폭정이 생기더라라는 거. 그래서 알아서 기다라는 거를 없애야 된다. 알아서 기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1번 어젠다고요.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은 제가 저거 갖고 도움을 받은 게 첫 번째 제도화에 저항하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도화에 저항하라. 저게 뭔가 했더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생각한 거는 그 우리가 그 고리원전 폐쇄하려고 할 때, 탈원전 할 때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제도화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화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해 가지고 그 뽑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이 그런 거 결정하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이 제도를 다른 걸 바꿔가지고 이 저기 위원회 같은 거 공론화위원회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하느냐. 이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이 폭정에서 지적한 그 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여론화해가지고 이게 결국 무산됐습니다만 다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론화한 자체가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자체가 굉장한 큰 실수다. 그거를 저항했어야 되는데 그걸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 다른 그런 똑같은 제도로 저번에 또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할 경우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우려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20가지 중에 하나가 돈 내고 신문 사서 벌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인쇄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종이 위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다. 인쇄 매체의 훌륭한 저거는 좀 이제 그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훌륭하지 않은 기자들도 많습니다만 훌륭한 기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곱씹게 한다. 그들이 아니라면 그저 의미 없는 정보의 조각들에 불과했을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곱씹게 한다. 기사를 퍼나르기는 쉽지만 조사하고 글을 쓰는 것은 시간과 돈이 드는 고된 일이다. 주류 언론이라고 조롱하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인쇄 매체가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조롱이 주류이자 손쉬운 일이 되었고 실제 언론은 불안하고 고단한 일이 되었다. 저희가 굉장히 그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대목입니다. 많이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요. 기레기 기자라고 이제 조롱받고 근데 그 조롱에 대해서 별로 항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SNS 이런데 유튜버 이런데 밀리면서 더 이상 그 매체가 주류가 아니고 임팩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그 크리스만 호가 그 카타라고가요 그 손흥민 이강인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안타까워한 점은 어느 우리나라 언론 중에 그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사를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유튜버에서 그냥 아니고 말고식이 그게만 많고 그게 보니까 그냥 다 여론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때 나중에는 저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런 일들이 궁금하고 언론이 사실 그런 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무시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일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사를 직접 써보라. 여행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 제공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기록을 찾아보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원고를 쓰고 고쳐라. 모든 것을 철저히 빠듯한 일정으로 해보라. 이런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든다면 브로그를 만들어 보라. 동시에 생계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라. 기자는 완벽하지 않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언론 윤리를 고수하는 자들의 글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배관공이나 정비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뉴스는 공짜로 보기를 원한다. 배관 작업이나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마시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기대를 접어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려고 하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것이 있다. 이게 그 티모시 스나이더의 폭정의 이 언론에 관련돼서 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나 한 건데요. 그래서 AI라든지 또는 디지털로 이게 검색을 해서 기자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자들도 그럽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런 옛날처럼 그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를 취재를 하고 그 전화를 취재하기보다는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또 그 현장에 가서 만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저널리즘이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 아마 뉴욕 타임스를 보면은 가장 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칼럼니스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토마스 프리덤은 이제 영어를 영어로 해석한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기자도
어떤 출입 기자가 있고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라고 해가지고 뭐 심층 탐사 보도하는 기자가 있고 어디 이제 코레스폰던트 그래가지고 백악관 출입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속보를 쓰는 기자가 있고요. 요새. 그다음에 이 해설성 기자를 쓰는 게 있는데 한 네 부류인데 본인은 이제 해설성 기자를 쓰는 기자다라고 하면서 칼럼을 쓰는데 이 칼럼을 쓰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 칼럼에 내 의견에 찬성하든지 찬성하지 않든지 그거는 자유다. 찬성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나보고 현장에 가지 않고 글을 썼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항상 현장에 가서 글을 쓴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이가 70 가까이 지금 되네요. 70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신문사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층에 가면 중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회장님하고 제가 옆에 있었고 토마스 프리덤이 있었는데 중국집에서 중국 식사를 하면서 맨 처음에 한 거는 노트북을 열더라고요. 노트북을 열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서 치고 밥 먹는 거 반도 안 먹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걸 보고 놀랐고 야, 기자가 저렇게 저기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좀 깨달음도 얻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짚었는데 웨스트 포인트의 이제 신병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고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 하는데 웨스트 포인트에서는 신병이 대답을 4가지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빌리비 오한 아시던데 대답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Yes, sir. No, sir. Sir, I don't know. Excuse me, sir. 이렇게 4가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병교육대에서 신병들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뭐 배식 같은 것도 하는데 거기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시간대에 신문 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문에 모르는 걸 고참한테 질문을 하는. 신문 다 구독하시죠? 네. 네. 지금은 이제 기자 하다가 소설가가 됐는데 이제 김훈 씨가 2004년 12월 31일자에 이게 한국일보 후배 문화부 기자하고 한 인터뷰가 한 페이지로 남겨 있는데 제가 사실은 기자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읽어본 인터뷰 기사 중에서는 가장 압권인 대담 기사입니다. 이제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김훈 기자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핵 읽은 중에 칼의 노래를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2척의 배로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한국을 수호한 이순신의 그게 이제 와닿은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칼의 노래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뭐 이랬을 텐데요. 그때 이제 김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내 책 잘못 읽었다. 내 책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칼의 노래에서 얘기한 거는 12척의 배를 남기게끔 한 국가의 시스템을 얘기한 건데 그때 한 300척, 400척이 있어야 되는데 12척 남겨놓은 걸 얘기하는데 그 12척 남겨놓은 걸 갖고 이겼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니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심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수 진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랑 얘기하면서 이제 쓴 대담입니다. 그 중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자와 소설가 중에 어느 쪽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로 못한 원언을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야. 기자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써야 하는데 소설을 쓰니까 너무 편해. 육하원칙 안 쓰는 거죠. 근데 나는 사실 육하원칙이 위대한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의 존엄함을 알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들을 보라고.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고 있어. 보수 신문이나 진보 신문이나 똑같아. 의견을 사실인 양 떠들고 있으니 미쳤지. 나는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났어. 너무 진이 빠져서. 그 당시에는 이제 SNS나 인터넷이 아니라서 신문을 이렇게 본인 후배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아마 보면은 뭐 너무너무 그거 할 정도로 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시대에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언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언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아마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보통 이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남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래갖고 매트릭스로 하면 네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얘기는 이제 안 씁니다.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얘기. 이거는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두 번째 있어갖고 우리 기자들이 어떤 얘기가 이제 출입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사를 막 쓰는데 이 기사를 약간 좀 폄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쫑크를 줍니다. 그 기사 좀 쓰지 말라. 그런데 그 기사가 그 기사 쓰면은 우리 기업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 이러면은 더 쓰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예. 근데 어떨 때 그걸 안 쓰게 하느냐? 그거 다 나왔는데 이러면은 그거 안 씁니다. 기자의 속성이. 남들이 다 알고 있다고. 너만 모르는 거야? 그거 다 알아. 이러면은 그 기사 안 씁니다. 오히려. 그게 속성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남이 알고 남이 모르는 이야기. 이걸 씁니다. 이것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소설도 그렇진 않은데 이제 생성형 AI가 이런 작문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얘기. 이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저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딥페이크가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국제부 기자가 그 이스라엘 취재를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컨퍼런스가 AI 데이예요. 이 전쟁통의 나라에서 무슨 학술 세미나를 여느냐 그러는데 AI 세미나는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AI 세미나가 뭐냐? AI 기술을 어떻게 군사 기술에 접목시킬 거냐? 그래갖고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 라는 거를 하려고 그 군관 민 산학연 합동회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맨 처음에 그 총리실에서 발제를 하더라고요. 그 2월 달까지니까요. 지금 하마스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서 하마스 군인이 9천 명 죽었다. 이스라엘 군인은 567명 죽었다. 그것도 첫째 날, 둘째 날에 죽고 그다음부터는 안 죽더라 거의. 왜 그러느냐? AI가 사람 막 줄인다. AI를 통해 갖고 어디 골목을 돌아가고 시가전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나타날까 이런 게 다 예측이 되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부상을 입으면은 바로 이 사람의 신체적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갖고 어떻게 응급 조치를 바로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부상병 입으면은 여기 부상병 있다라고 막 이렇게 무전하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팩 같은 거 달아가지고 부상 입으면은 알아서 그냥 온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등등의 그 AI 기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뭐냐? 사람 군인 제로다. 앞으로 전쟁 사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안에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딥페이크입니다. 정보전이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SNS가 일으키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라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생성형 AI가 만드는 딥페이크의 전쟁이다. 그래서 딥페이크를 막는 기술, 이거를 전쟁에 이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AI 관련 스타트업이 2,000개가 있다. 그 2,000개가 있는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이 시큐리티 이런 거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는 협의를 한다. 라는 게 이제 그때 발표가 나온 거고요. 저희 신문에 그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제가 쓰는 칼럼 중에 제가 이제 사람과 현장이라는 거를 쓰고 그 주필 때 쓰다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는 글을 안 써갖고 하는데 거기 그 밑에 보면은 그 발제문 같은 게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칼럼 제목을 했느냐 할 때 저는 그 늘 얘기가 머리로 쓰는 글이 있고 가슴으로 쓰는 글이 있고 이 발로 쓰는 글이 있는데 저는 머리로 쓰는 글은 가슴으로 쓰는 글을 못 이기고 가슴으로 쓰는 글은 발로 쓰는 글을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다라고 제 스스로 그냥 자위하면서 변명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 못 쓰는데 이러면은 시간이 못 쓰는데 이러면은 이거 하나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 저기 한미 이제 관계 얘기하니까 저 이슈가 될 것 같아 갖고 그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 반도체 공장 갔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다. 지금 70년 역사죠. 70년 역사인데 한미 동맹의 유구한 역사 못지않게 한미 반도체 동맹의 역사도 유구하다. 이러면서 40년 전에 우리나라는 마이크론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첫 작품이 이 64KD램입니다. 그 64KD램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근데 제가 삼성 용인에 그 인재개발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우연히 이걸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 위에 이병철 그 회장님 사진이고요. 경축해가지고 64KD램 시생산 성공했다라고 이게 1983년 11월 11일에 그겁니다. 그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비친 게 이게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1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은 제가 괜히 뭐 그래서 그런지 그 맨 앞에 가운데 여자에 주목했습니다. 야, 이 여자에 무슨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여자를 수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수배가 지금 아직 안 됐어요. 소재만 파악했어요. 뉴저지에 있더라고요. 그 일찍 그만둬가지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라고 요청을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지금 자랑스러운 삼성 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시초가 무슨 기술 대상입니다. 기술 대상 첫 번째 수상자가 이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팀인데요. 그 이분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연결해 갖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이게 이제 개발 성공한 그 당시의 광고고요. 그 마이크론 가가지고 우리가 순조롭게 기술 협력한 게 아니고 기술 제휴받은 게 아니라 그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기술을 줄 리가 없죠. 그런 기술을.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우리나라 60명인가 40명인가 그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 50명이 갔네. 50명이 갔는데요. 그 50명이 이제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LA에 내려서 이제 첫날 이제 그 촌놈들이 이제 와인을 마셨답니다. 그래서 와인에 취하고 내일 그 아이다호로 간다. 우리는 마이크론 회사로. 거기 가면은 아마 프랜카드가 걸쳐 있고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한테 기술을 가르쳐 줄 거다. 이런 꿈을 안고 그 저녁 때 LA에서 술 먹고 다음날 아이다호를 가니까 아이다호 공장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환영 뭐 마중 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두드리고 가니까 당신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2사람 남겨놓고 다 돌아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때 하도 짠해가지고 그걸 했다가 마침 대통령이 그 한미 반도체의 그 한미 동맹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게 참 아쉬운 대목이 많아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 기업에서 저걸 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마이크론한테 그런 기술을 배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가슴 아플까. 나는 저렇게 가서 저걸 했는데 실제 그 중에 한 사람 만나 보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을 만났죠. 아직 그 갔다 온 사람을 만나니까 삼성전자는 그렇더라고요. 번호가 7001하고 6001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반도체 하는 사람이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7001, 7002고 그다음에 그 기술 생산에는 6001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6007번호였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그 아직까지 쓰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알 만한 삼성전자의 그 예를 들어서 권오현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번호도 뭐 6090 얼마로 됩니다. 60 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칼럼을 썼고요. 뭐 이런 것들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모자라가지고 그냥 요거는 이제 보니까 그때 거기 가면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스토리가 있구나. 저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하고 아까 그 박영순이라는 분이 어떤 이유로 몰라도 잘 안 되고 뉴저지에 이민 가갖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만나면은 저런 것과 묶어가지고 정말 그 하나의 휴먼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시간이 다 됐죠. 네. 그 제가 요새는 대표돼 가지고 손이 약간 근질근질 거려 가지고 이런 걸 씁니다. 그 내 인생의 오브제. 그래 가지고 주로 기업인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의 경영 철학, 그다음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오브제, 그런 소품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거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6번 썼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어떤 그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의 그 걱정 인형이라는 거고 윤석금 회장 거고 한의원 원장의 뭐 할아버지의 만년필 이런 거를 쓰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기업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는 자서전 쓰는 겁니다. 그 스스로 본인의 얘기를 그러니까 나는 알고 남들이 모르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써야지 가치가 있는 거 같고 다 이렇게 자서전을 쓰실 만한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쓸 때 저의 그 하나의 팁은 그 본인의 인생에서 저는 한 10개의 장면을 추출해 보시고 그다음에 10개의 오브제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1000페이지가 넘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기업 경영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그래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책 읽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그런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을 읽으면 꼭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서전을 보면서 보는 게 아,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 굉장히 맛도 나고 굉장히 독자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에 저걸 하나 집어넣었습니다.